우리나라 삼국지. 제60부 금관가야의 멸망. 신라의 법흥왕은 백제가 안라국을 누르고 남부 가야로 세력을 넓히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칫하다가는 백제에게 가야의 남부 지역을 모두 뺏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신라는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었다. 법흥왕은 신하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백제가 본격적으로 가야 지역의 세력을 뻗치고 있어.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때 북변의 순실을 마치고 돌아온 병마사 이사부가 아뢰었다. 지금 백제는 안라국을 집어삼킨 후에 탁순국까지 넘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사옵니다. 저들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하옵니다. 하지만 백제와의 우호 관계를 깨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쓰면 되옵니다. 먼저 금강국을 치시옵소서. 금강국은 지난날 가야의 맹주로 지금은 비록 그 세가 약해져 맹주의 자리를 대가야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옵니다. 게다가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여전히 해상교역의 중심지이며 탁순국에 인접하여 백제를 견제하기에 용이합니다. 법흥왕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사부에게 군사 2만을 주어 금관국을 치도록 했다. 도성을 떠나기 전날 이사부는 왕을 독대하고 다짐을 받았다. 제가 전선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는 모두 폐하와 나라를 위한 일이니 주변의 어떤 모함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사옵니다. 법흥왕은 오랜 시간 이사부와 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하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흥왕은 이사부의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그대와 짐 사이에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 다음 날 이사부는 군사를 이끌고 낙동강을 건너 타다라벌에 이르렀다. 타다라벌은 금관국에서 지척이었다. 이사부는 이곳에 진을 친 후에 더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들과 활쏘기와 말놀이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신라군이 타다라벌로 진군했다는 소식에 금관국은 잔뜩 긴장하여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항상 신라를 견제하고 있던 백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 역시 신라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사부는 타다라벌에 주둔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르자 금관국 사람들은 신라군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백제의 성태왕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때 신라 조정 내에서도 이사부의 행동을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특히 이사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대등 철부가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제 이사부도 늙은 듯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다다라벌에 머물며 진군하지 않다니 이는 필시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어서 빨리 이사부를 소환하시고 새로운 장군을 보내도록 하옵소서. 이찬 막석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사부가 딴 뜻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지엄한 왕명을 받고도 꼼짝을 하지 않는단 말이옵니까? 여기저기서 이사부를 참수하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법흥왕은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는 폭풍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듯이 오랫동안 싸운 이사부에 대한 법흥왕의 믿음은 악의로 가득 찬 잠언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사부는 다다라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임무를 팽개치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사부는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한편으론 백제와 외, 탁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마치 솔개가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병아리를 노리듯이 금관국이 방심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사부가 곧장 금관국을 쳤더라면 백제와 탁순국을 비롯한 주변 소국들이 연합하여 금관국을 도우러 왔을 것이었다. 그리고 금관국 역시 쇠잔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금관국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를 찌른 전술이 필요했다. 이사부는 다다라벌에서 군사 시위를 하면서 금관국의 구해왕에게 남몰래 사신을 보내어 회유했다. 백제가 금관국을 병합하려 하고 있으니 비참한 최후를 맞고 싶지 않으면 신라에 항복하라. 그러면 일국의 왕으로 예우하고 상등의 신분과 시급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구해왕이 이를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이사부는 다다라벌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이사부는 드디어 군사들에게 출격을 명한다. 신라 군사들은 그동안 훈련만 받느라 답답했던 차에 진격 명령이 내려오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금관성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자 부장 염타가 이사부에게 물었다. 그동안 너무 쉬어서 군사들과 말이 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사부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놀이들은 궁수들의 솜씨를 향상시키고 기병들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네. 군사들의 몸놀림이 얼마나 기운차고 가벼운지 보면 알 것이 아닌가. 과연 이사부의 말대로 적당한 휴식과 훈련으로 다져진 신라군의 발걸음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군사들처럼 가벼웠다. 신라군은 마치 바람을 탄 구름처럼 막힘없이 금관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화다촌과 비지촌을 북한반 울려 함락시키고 곧바로 금관성으로 진격했다. 이사부가 오랫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방심하고 있던 금관국의 구해왕은 갑작스러운 신라군의 공격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금관국의 전력만 가지고는 신라군을 막아내기 어려운 데다가 백제나 탁순국의 구원을 요청한다 해도 언제 지원군이 도착할지 모를 일이었다. 이때 구해왕의 둘째 아들인 무덕이 아뢰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사직을 보존기 어렵사옵니다.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맞서야 하옵니다. 구해왕의 셋째 아들인 무력이 영특한 눈을 반짝이며 극력 반대했다. 지난달 이사부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사옵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라군에 저항해봤자 무의미한 죽음만 자초할 뿐이옵니다. 무력은 기울어가는 금관국이 부쩍 커버린 신라와 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았고 처세의 지혜를 습득하고 있었다. 구해왕은 그런 무력을 어여삐 여겨 장자인 노종을 물리치고 왕위를 잇게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태자인 노종이 무력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는 구해왕의 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므로 항상 무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쇠약하여 가야 맹주의 지위까지 잃기는 했지만 시조이신 수로왕께서 세우신 사직을 우리 대에서 끊기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백제로 급히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시옵고 성민들을 총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신라군과 맞서야 하옵니다. 노종과 무덕이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했지만 심약한 구해왕으로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무력의 의견이 훨씬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구해왕은 고심 끝에 결국 신라군에게 항복할 결심을 굳히고 이사부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때 이사부는 금관성을 포위한 채 조용히 금관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이사부가 지휘부 막사에서 장수들과 함께 금관성 진리를 의논하고 있을 때 경계를 서고 있던 군사가 들어와 구해왕의 사신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이에 이사부는 미소를 띠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금강국을 얻을 수 있겠구려. 금강국의 사신은 막사로 들어와서 이사부에게 예를 갖춘 후에 항복의 뜻을 전했다. 저희 폐하께서는 장군께서 지난날 했던 약속을 지키신다면 항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아 이런 충청금이라 하지 않았소.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이사부의 확답을 받은 사신은 금관성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성문이 열리더니 구해왕이 3명의 왕자들과 대신들의 호위를 받으며 성 밖으로 나왔다. 구해왕은 관을 벗고 땅에 엎드려 항복의 의식을 치렀다. 이사부는 모든 의식을 끝낸 구해왕을 일으켜 세우고 살갑게 위로했다. 우리 폐하께서는 결코 그대와 식솔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서력 522년 법흥왕 19년 김수로왕 이후로 수백 년의 영역을 이어온 금관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삼한과 중국, 외까지 아우르며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금관국의 멸망은 앞으로 강국인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인 가야 제국들의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흥왕은 금관국을 금관군으로 편제하는 한편 구해왕을 맞이하여 후대하고 그에게 귀족의 신분과 시급을 내림으로써 지난날 가야의 맹주로서의 대접을 해주었고 그의 세 아들 모두에게 관직을 내리고 중용했다. 이때 탁순국왕 아리사 등의 손님으로 왕궁에 머물고 있던 모야시는 주변의 혼란을 틈타 탁순국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 계략을 꾸몄다.
먼저 아리사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후에 백제와 신라의 세력 관계를 이용한다면 탁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다. 모야신은 아리사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구레모라촌의 귀족들을 규합하여 반기를 들었다. 믿었던 모야신의 배신에 놀란 아리사등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신라와 백제의 구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것은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었다. 백제의 성태왕은 아리사등의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걸탁성에 주둔하고 있던 윤기에게 명령을 내려 탁순국을 구원하도록 했다. 이는 금관국을 병합하고 가야 지역에서 지배력을 높이고 있던 신라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에 비해 신라는 금관국 병합에 의해 다른 가야 제국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군사의 움직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탁순국의 청을 거절했다. 이는 모야신의 배후 세력인 외와의 관계도 염두에 둔 대응이었다. 윤규는 성태왕의 명령에 따라 걸탁성을 떠나 모야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평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갑자기 백제군이 나타나자 모야신은 크게 당황한다. 백제가 이처럼 빨리 움직이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리사등을 몰아내고 탁순국의 정권을 잡으려던 구레모라의 귀족들도 백제군의 출현에 동요했다. 고민하던 모야신은 최후의 수단으로 세객을 보내 윤기를 설득해보기로 했다. 윤기는 모야신의 사신이 당도했다는 보고를 듣고 막사로 들이게 했다. 막사로 들어선 사신은 윤기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청했다. 좌우를 물려주십시오. 장군께 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기는 장수들을 모두 물리고 사신과 독대했다.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신은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주공께서는 백제 태왕 폐하께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번 탁순국 일을 눈감아 주신다면 앞으로 백제의 신하로 복속할 것입니다. 윤기는 예전부터 모야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외의 일개 신하 주제에 사만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도 못마땅했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다니며 여기에서 이 말 저기에서 저 말하는 모습도 혐오스러웠다. 윤귀의 눈에 비친 모야신은 이익만을 쫓는 의리 없는 협작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과 어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모야신은 분명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금세 백제를 배신할 위인이었다. 윤기는 모야신의 간교한 제안을 차갑게 거절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설득은커녕 말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모야신의 진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윤기는 군사들을 이끌고 모야신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백제군의 위용에 기가 질린 구레모라의 귀족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드러나자 군사들도 싸울 의욕을 잃고 항복해왔다. 백제군은 힘들이지 않고 모야신의 군대를 토벌하고 구레모라의 귀족들을 생포했다. 이때 모야신만은 간신히 백제 군사들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치밀한 성격이었기에 거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천조항에 배를 대기시켜두고 있었다. 이 배는 금강국과 외를 왕래하는 교역선이었는데 모야신이 선주에게 거금을 주고 빌려준 것이었다.
모야시는 배 위에 오르자 마음이 놓였다. 이제 백제군이 쫓아온다고 해도 자신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모야시는 안도의 숨을 고른 후에 출항을 명령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모야신을 태운 배는 동해를 향해 나아갔다. 모야신은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졌다. 언젠가 다시 첫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이라도 하듯 하늘은 먹장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백제군이 모야신의 군사를 토벌하자 탁손국왕 아리사등은 윤귀 장군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왔다. 윤귀는 아리사등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들에게 명해 그를 잡게 했다.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은 백제군의 칼 아래 맥없이 쓰러졌다. 아리사등은 반항 한 번 못 해보고 결박되어 윤귀 앞에 끌려 나왔다. 윤귀가 냉정하게 아리사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백제에 복속할 것을 맹세한다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요. 아리사등은 그제야 백제군을 끌어들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리사등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윤귀의 말을 따르기로 약조했다. 윤귀는 아리사등을 풀어준 뒤 구레모라의 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구레산 근처의 5성을 초토화시켜 백제군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탁순국은 백제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다. 성태왕은 탁순국을 복속시키고 나자 그동안 신라와 가야로 인해 약화됐던 외와의 교역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때 마침 외의 사절인 인기미가 웅진성을 방문했다. 인기미는 친백제 성향의 인물로 자주 백제를 왕래하며 교역을 했기 때문에 백제의 귀족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다. 인기미는 성격이 쾌활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성태왕도 그를 좋아했다. 외의 계체왕은 모야신의 일로 인해 모국인 백제와의 사이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인기민을 보내 사죄했던 것이다. 인기민은 성태왕을 아련하고 계체왕의 뜻을 전했다. 요사이 흉신 모야신이 가야의 제국을 돌면서 질서를 문란시키다니 급기야는 탁순에서 난을 일으키고 대국에 대항하기까지 하였사옵니다. 이는 저희 폐하와 상관없이 그자가 독단으로 행한 일이나 신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은 임금의 책임이니 구지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지금 모야신을 잡아들여 연금에 두었으니 대왕 폐하께서 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 백제의 성태왕도 외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모야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굳이 외왕을 책망할 생각은 없다. 모야신의 문제는 외왕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하라. 인기민은 성태왕의 너그러운 처분에 감격했다. 폐하의 넓으신 아량에 신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대국을 따르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성태왕은 연회를 베풀어 인기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까다로운 일을 의외로 쉽게 해결한 인기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연을 즐겼다.
다음 날 성태왕은 대전으로 임기미를 불렀다. 그동안 외지와 소원했던 관계를 만회하기 위해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오. 이를 위해선 안나 지역에 서로 간의 교역을 주재할 수 있는 관청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임금으로서는 오히려 자신이 제안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서 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했다. 그리고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은 저희가 바라던 바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사옵니다. 과연 안라국에서 순순히 응하겠사옵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안나국은 이미 우리의 속국이 되었어. 게다가 이번 일은 안나국에도 이익이 될 터이니 그들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오. 그대는 돌아가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숙부에게 잘 말씀드려 주시오. 임기민은 외로 돌아가서 계체왕에게 백제 성태왕의 뜻을 전했다. 계체왕도 마다할 리가 없었다. 계체왕은 임기민을 이번 일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전권을 부여했다. 이리하여 알라에는 백제와 외의 교역을 전담하는 외신관이 들어서게 된다. 알라 외신관은 알라에 위치하는 외국 사절의 주재관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친백제 외인 관료로 구성된 백제와 외 사이의 교역을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임기민은 이 외신관을 맡아서 양국의 교역 업무를 총괄했다. 알라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에서 타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이미 백제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나름의 이익이 보장되었기에 마지못해 이를 묵인했다. 백제는 알라 외신관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야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백제의 남방 경략이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오목성에 있던 사오는 성태왕의 부름을 받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태왕은 사오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병관좌 평을 제수했다. 이에 사오는 나라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권력을 쥔 인물이 됐다. 하지만 사오는 일신의 영광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더욱 중히 여겼다. 주변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던 사오는 은밀히 태왕을 찾아뵈었다. 폐하, 이곳 웅지는 방어와 공격이 모두 용이하지 못하옵니다.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적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형국인데다 강과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다로 나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천도하는 것이 좋겠는가? 성태왕은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을 통한 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태왕 때부터 추진해온 왕권 강화의 움직임에 대해 기존 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론이 분열됐고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앞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귀족들을 누르고 전제정치를 펼쳐야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도성을 옮기게 되면 기존 귀족 세력들은 기반을 잃게 될 테고 그 틈을 타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성태왕으로서는 사오의 진언이 반갑게 이를 데 없었다. 성태왕이 밝은 표정으로 되묻자 사오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사비성이 적합하옵니다. 사비성은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부소산을 감싸고 있기에 높은 위치에서 사방을 경계할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성의 한쪽 끝이 백마강에 닿아 있어 자유롭게 서해로 드나들 수 있는 이점이 있사옵니다. 소신은 사비성 태생이기에 어릴 적부터 그곳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성태왕 또한 사비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성태왕은 사후에게 명해 천도를 준비하게 했다. 귀족들이 미리 알게 되면 반대가 극심할 것이 뻔했으므로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비밀에 붙였다. 서력 538년 백제 성태왕 16년 봄, 태왕이 백관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사비성 천도를 선포하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일어난다. 내신좌 평 인우를 비롯한 대신들은 물론이고 서로 세력을 겨루던 진씨, 해씨, 목씨, 백씨 등의 귀족 가문들도 이때만은 모두 한뜻이 되어 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사후가 병관좌평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성태왕의 뜻이 확고할 뿐 아니라 젊은 관료들이 이를 지지했으므로 귀족들로서도 함부로 반기를 들 수는 없었다. 잘못 대들었다간 멸문의 화를 당할 수도 있었다. 성태왕과 대신들의 대치로 조정에서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태왕은 귀족들의 반대도 전혀 굴하지 않고 사비로의 천도를 강행했다. 이에 웅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귀족들 역시 사비로 옮겨가야 했다. 성태왕은 사후에게 명해서 태왕 명에 따르지 않는 귀족들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사후의 군사들은 도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태왕명을 수행했다. 이러한 진통을 겪으며 백제의 사비성 시대가 열렸다. 천도를 마친 성태왕은 나라를 쇄신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다. 백제가 천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신라의 법흥왕은 각간 비태를 탁순국의 사신으로 보내어 탁순국왕 아리사등을 회유했다. 탁순국은 여전히 모야신의 반란이 남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백제군의 개입으로 모야신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백제를 등에 업은 구엽 등 귀족들이 조정에서 힘을 키우게 됐고 이들과 아리사등과의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탁순국의 백성들은 왕이 무능하여 백제의 힘에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아리사등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비태는 아리사등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백제의 도당에 의해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백성들 역시 백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희 주군께서는 폐화와 부귀영화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금간국의 구해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섭섭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리사등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사직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라도 백제에 넘어가고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신라에 귀부하는 것이 100번 나을지도 몰랐다. 비태는 아리사등의 갈등을 읽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들으니 백제왕이 사비성으로 천도한 이유도 남방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라 합니다. 이제 백제왕의 신임을 잃은 폐하께서 살아나실 방법은 우리 신라에 귀부하는 길뿐입니다. 비태의 말은 아리사등의 마음을 한순간에 휘어잡았다. 하지만 나라 안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백제의 세력들이 이를 그대로 용인하겠소? 비태는 속으로 아리사등의 소심함을 비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폐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근관성의 신라군을 불러 탁순국 내에 있는 백제의 도당들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사등은 신라군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탐탁치 않았지만은 자신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이튿날 금관성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 장군 서력부가 비태의 연통을 받고 어둠을 틈타 탁순성으로 달려갔다. 신라군이 성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리사등은 시종에게 명해서 성문을 열도록 했다. 북문으로 달려간 시종은 수문장에게 왕명이라 전하고 성문을 열게 했다. 성문이 열리자 서력부가 이끄는 신라 군사들은 일제히 성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때 비태도 달려나와 서력부와 합류했다. 비태는 이미 신복을 시켜 구엽을 비롯한 친백직의 귀족들의 근황을 파악해 두고 있었으므로 머뭇거리지 않고 신라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장수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흩어져 구엽 등을 찾아 나섰다. 서력부는 사벌조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체격이 남달라 10여 세 때 이미 어른과 맞먹을 정도였다. 서력부의 아버지인 엽태는 이름이 알려진 스승들을 집으로 초빙해 아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서력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진 기술을 모두 섭렵하곤 했다. 이러한 비범함으로 인해 서력부는 어린 나이에도 자만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고 심성이 이기심과 냉혹함이 깃들었다. 서력부가 15이 되자 엽태는 아들을 사벌조 군주인 이등에게 맡겼다. 이등은 전장에서 평생을 바친 백전노장으로 서력부의 비범함을 단박에 꿰뚫어 보았다. 이등은 뛰어난 장군이자 스승이었으므로 서력부로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력부는 진심으로 이등을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서력부는 군관들의 틈에서 자라며 이등에게서 병법과 무예를 배웠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벌주에서 당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서력부는 특히 두 자루의 도끼를 잘 썼는데 그 힘이 무시무시해서 한 번 내리치면 반쪽이 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등은 서력부가 커갈수록 걱정이 늘었다. 서력부는 싸움에 필요한 능력에 있어서는 누구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지만 성격이 냉혹하고 잔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곤 했다. 이등은 서력부가 아무 감정 없이 살인만을 일삼는 장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듬해 이등은 관직을 내놓고 물러나면서 절친한 친구인 이사부에게 서력부의 장례를 부탁했다. 이사부라면 서력부의 잔혹한 품성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듯했다. 이사부는 친구의 서찰을 가지고 찾아온 젊은이를 집에 거두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사부가 보기에도 서력부는 장수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이등의 말대로 서력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다. 어릴 때부터 군관들과 함께 생활한 서력부는 본능적으로 죽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왜 죽여야 하는가는 그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점 때문에 내치기엔 서력부의 용력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이사부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칠 요령으로 서력부를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서력부는 이사부의 부장으로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다. 전투에 임해서 서력부만큼 용맹한 장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력부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사부는 계속해서 서력부를 질책하고 그의 심성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전쟁을 거듭할수록 그의 잔인성은 더욱 날카로워져 갔다. 그는 전쟁에만 나가면 마치 피맛을 본 야수처럼 전장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이사부는 서력부를 전장에서 멀리 떼어놓을 필요를 느꼈다. 서력부의 야수성은 이사부의 힘으로도 더는 통제하기가 힘들었다. 이사부는 금관국을 멸망시킨 후에 서력부에게 금관성의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맡겼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머리를 식히고 순박한 백성들 속에서 인간미를 배우기를 바라세였다. 그런데 이사부가 병마사로 북방을 순시하고 있는 사이 탁순국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버풍왕은 금관성에 머물고 있던 서력부의 군대를 투입했던 것이다. 맹장 서력부는 비태의 지시에 따라 구엽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구엽은 잠에 빠져 있다가 바깥에서 들려온 소란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구엽이 사방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을 때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구엽이 놀라서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자 서력부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네 이놈! 어딜 달아나려느냐? 마치 맹수가 포효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음성에 구엽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궁지에 몰린 쥐를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도끼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더니 섬광과 함께 구엽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찌나 예리하고 빠른 솜씨인지 도끼에는 피 한 방울 묻지도 않았다. 서력부의 군사들이 구엽의 집으로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돌육하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다른 친백제계의 귀족들도 갑작스런 신라군의 공격에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무참한 사륙국이 끝난 후에 서력부는 구엽의 목을 아리사등에게 바쳤다. 부릅뜬 구엽의 눈은 놀라움과 절망감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아리사등은 막상 구엽의 목을 보자 겁에 질려 그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급히 효수를 명했다. 이리하여 구엽의 머리는 반역의 죄목으로 저자의 효수되었다. 탁순성은 신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 이제는 아리사등이 신라에 항복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었다. 탁순성의 백성들은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물론 백제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지만 신라 역시 침입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미 도성을 빼앗기고 왕이 항복을 한 마당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구엽이 효수된 다음 날 아리사등은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라 왕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 소식을 들은 버풍왕은 탁순국을 탁순군으로 편입하고 아리사등을 군주로 삼아 탁순군을 시급으로 내려주었다. 서력부는 내친입에 백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구례산 성까지 쳐들어갔다. 각간 비태는 백제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서력부를 말렸지만 이미 피맛을 본 야수를 우리에 가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태는 속을 알 수 없는 서력부의 핏발선 눈동자와 마주치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태가 그의 눈 속에서 느낀 것은 맹수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단순한 잔혹성이었다. 서력부의 군사들은 마치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들개들처럼 구례산 성으로 달려갔다.
구례산성을 지키고 있던 백제장수 마로는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당황했다. 동맹관계에 있는 신라가 대놓고 쳐들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로는 보루에 올라가 신라군의 형세를 살펴보았다. 신라군은 비록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점의 군더더기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아귀를 잘 맞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 같았다. 신라군의 선봉에 선 기병들은 성벽에 이르자 양편으로 흩어져 성 주위를 돌며 활을 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도부수들이 끈으로 어깨에 도끼를 고정시킨 채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어느새 사다리와 갈고리를 성벽에 걸고 빠른 속도로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신라군 모습은 마치 논밭을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마로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감히 크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마로로서도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밀려왔다. 장수가 이럴진데 그 군사들은 어떠했겠는가. 백제 군사들은 맞아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그저 신라 군사들이 성벽으로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로가 한참 만에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이미 신라 군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와 있었다. 마로는 크게 놀라서 군사들로 하여금 신라군을 막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성벽을 장악한 신라 군사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백제 군사들은 차 한 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하고 쓰러져갔다.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군대는 개미 때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신라군은 이미 백제군의 목줄을 물고 있었다. 마로는 부하들의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군사들이 피를 흘리자 마로는 밑바닥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다. 마로는 칼을 들고 신라군을 향해서 뛰어들었다. 그때 선봉에서 백제 군사들을 베어나가던 서력부가 마로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로는 서력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분노가 싸늘하게 식고 그저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서력부는 투구와 갑주도 벗어던진 채 양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다. 머리를 산발한 채 온몸에 피칠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금방 뛰어나온 야채와 같았다. 서력부의 손에 들린 도끼는 어찌나 날카롭고 귀기스러운지 금방이라도 귀곡성을 토해낼 듯했다. 서력부는 사방에 흩뿌려진 핏빛과는 대조적인 무표정한 얼굴로 마로에게 달려들었다. 마로는 그 모순된 모습에 넋을잃고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목이 몸을 떠난 것조차 알지 못했다. 서력부는 백제 장군 마로를 죽이고 구례산성을 함락시켰다. 전투가 끝난 산성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수많은 시체들 위로 피어오른 정적이 성 안팎을 감싸고 돌았다. 서력부가 구례산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은 백제와 신라의 조정을 모두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백제의 성태왕은 동맹을 깬 신라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성태왕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신라가 우리와의 동맹을 깨고 구례산성을 쳐서 아군을 전멸시켰다 하오. 저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오. 치당한 말씀이시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옵소서. 당장 신라를 쓸어버리고 신라왕의 목을 꿰어오겠습니다. 대장군 윤기는 아끼는 부하들을 잃었기에 분노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였다. 회의는 격앙된 분위기로 흘러갔다. 대신들은 신의를 저버린 신라의 행동을 비난하고 보복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때 사후가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일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사옵니다. 물론 저들의 행동은 응징받아 마땅한 일이나 지금 우리는 전도한 지 얼마 안 되어 어수선한 상태이옵니다. 게다가 북방의 고구려가 내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남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도착해 있사옵니다. 만일 이러한 때 신라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양국과 동시에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옵니다. 먼저 신라의 이번 침입에 대해 항의하고 그들의 대응을 살펴본 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전면전을 펼칠 생각은 없으리라 여겨지옵니다. 성태왕은 사후의 말을 듣고 흥분을 애써 가라앉혔다. 만일 신라와 전면전을 개시한다면 이번 천도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는 귀족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북쪽에서 고구려까지 쳐내려온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성태왕은 냉철한 성격이었으므로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건 좌평의 말이 옳소. 짐이 잠시 흥분했었나보. 일단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항의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성태왕은 마나가빼를 사신으로 신라에 보냈다. 한편 신라 조정에서도 아연실색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서력부에게 구례산성을 치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야 제국들을 병합하여 백제를 견제하는 것과 직접 충돌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더구나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의 알력 다툼이라면 모를까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양국의 다툼은 결국 공멸을 불러올 뿐이었다. 법흥왕은 즉시 탁순국으로 사람을 보내 비태와 서력부를 도성으로 소환했다. 비태는 서력부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분명 구례산성 일로 백제와의 전면전이 발발할 것이 분명했고 그 책임은 상급자로서 서력부를 막지 못한 자신에게도 있었다. 비태는 법흥왕의 전령이 달려와 도성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전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태는 구례산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서력부에게 왕명을 통보했다. 이때 비태는 서력부가 혹시나 딴 생각이라도 품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왕이 이번 구례산성 함락을 치하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안라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서력부는 왕명이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도성으로 귀환해야 했다. 서력부는 떠나면서 부하장수들에게 명했다. 내 금방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안라국을 칠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서력부는 몇 명의 수하만을 거느리고 도성을 향해서 말을 달렸다. 법흥왕은 비태와 서력부가 도성에 당도하자 군사들을 시켜 포박하고 당하에 꿇어앉혔다. 비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지만 서력부는 영문을 몰라 몸을 뒤틀며 반발했다. 아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를 어찌 이리 대하신단 말이옵니까? 법흥왕이 서력부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 명도 받지 않고 함부로 백제군을 공격하였느냐? 이 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느냐? 서력부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듯 고개를 치켜 세웠다. 전장에서의 결정은 지휘관의 몫이옵니다. 폐하께서 명하시기를 탁순국을 점령하라 하셔서 그대로 따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는 구례산성을 정벌했던 것이옵니다. 이는
모두 왕명을 옳게 이행하기 위한 소신의 충심에서 비롯되었사옵니다. 어찌 이를 바라신단 말입니까? 서력부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므로 버풍왕은 그를 함부로 처단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일로 백제와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동기야, 어쨌든 너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각간 비태 역시 왕명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이리하여 버풍왕은 서력부와 비태의 관직을 피하고 집 밖으로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 무렵 백제의 사신 만화갑배가 서라벌에 당도했다. 만화갑배는 신라의 구례산성 침입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저희 폐하께서는 귀국이 동맹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토를 공격한 일에 매우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귀국의 뜻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저를 보내신 겁니다. 버풍왕은 만화갑배의 말을 듣고 백제가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정말 싸울 뜻이 있었다면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했을 것이었다. 일선에 나가 있던 장수에게 명령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듯하오. 짐은 항상 백제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백제 태왕을 존경해 왔어. 이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두 나라의 설린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짐이 이미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벌을 내렸으니 사죄를 받아주기 바라오. 버풍왕이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자 만화갑배는 엉킨 실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이렇게 해서 버풍왕은 사신을 보내어 성태왕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는 한편 가야 서남부에서의 백제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이에 성태왕도 당장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의 힘이 필요했으므로 구례산성의 일을 불문에 붙이고 탁순국을 신라의 영토로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백제와 신라는 한때나마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백제가 구례산성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신라와 갈등하자 안라국왕은 이 틈을 타서 외신관에 주재하고 있던 인기미를 쫓아내고 가야계 외인인 아나사와 마도에게 그 직책을 맡겼다. 이로써 백제와 외의 교역을 담당했던 외신관은 안라국의 대외 외교관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안라 외신관은 대외적으로는 외국사들의 주재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안라국을 비롯한 가야 연맹 제국들을 위한 외교 창구 역할을 했다. 안라국은 외신관을 통해서 외와의 독자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구례산성에 있는 신라군들과 교통하여 안전을 도모했다. 이로써 안라국은 차츰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해 나갔다. 성태왕은 안라국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신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려해서 즉각 군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태왕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자 사후가 방책을 내놓았다. 안라국이 이대로 독자적인 힘을 키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사옵니다.
지금 가야 지역의 상황을 보면 맹주인 대가야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신라를 등에 업은 안라국이 강성해지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가야를 도와서 안라국을 견제해야 할 것이옵니다. 정태왕은 사오의 말을 따라 대가야의 사신을 보내어 우호조약을 맺고자 청했다. 이때 신라의 배신과 남부 안라국의 성장으로 맹주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던 대가야로서는 백제가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대가야국의 인회왕은 사신을 융숭히 대접하고 백제와 동맹을 맺을 것을 약속했다. 이리하여 가야 내에서 대가야국과 안라국 양대 세력이 서로 힘을 겨루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가야국과 안라국 모두 가야 내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때에 따라 신라 백제와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 결코 가야 연맹의 일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가야나 안라국 모두 백제군과 신라군이 자신들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했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 또한 가야 지역을 무리하게 병합할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라의 폭풍왕이 타계한 이후에 상황은 급박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서력 540년 법풍왕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자 아우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인 삼맥종이 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신라 제24대 진흥태왕이었다. 진흥태왕은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생모인 보도부인이 태우로서 섭정을 했다. 보도부인은 법풍왕의 비로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태우는 현명하고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왕실의 어른으로서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섭정의 자리를 맡았지만 전국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다. 태우는 왕실이 온전히 버티기 위해서는 귀족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주목한 사람이 바로 이사부였다. 이사부는 많은 전쟁에서 신라의 승리를 안겨준 명장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군사들 또한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이사부는 천성이 매우 강직했다. 태우는 이사부에게 병부령의 소임과 함께 병마사의 직위를 내려 내외의 군권을 총괄한 책임을 맡겼다. 그를 통해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귀족들이 섣불리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태우의 모습은 인자하기 그지없었다. 태우는 귀족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몇 해 전 돌아간 상대등 철부의 동생인 이찬 성물을 상대등에 임명하여 국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태우는 진흥태왕이 장성하여 친정을 하게 됐을 때 한치의 걸림돌도 없기를 원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태우는 진흥태왕의 앞날을 부처님에게 의탁했다. 태우는 가슴속 깊이 불법이 왕실을 굳건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태우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후일 진흥태왕이 신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태왕으로 남게 된 데 있어서 불교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진흥태왕은 불법을 통해 태왕과 신하의 선을 그었고 백성들에게 태왕의 절대성을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태후 보도부인은 이차둔이 순교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처형장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묘한 흥분과 열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보도 부인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속으로 아미타불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차돈이 형님에게 이끌려 나왔을 때 보도 부인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몰골은 처치했으나 그의 얼굴은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형장이 모인 사람들은 이차돈의 얼굴이 자명을 다하는 사람답지 않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분노를 느꼈다. 여기저기서 이차돈을 죽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태우가 듣기에 이들의 외침은 앞으로 터질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처럼 느껴졌다. 망나니에 의해서 이차돈의 목이 날아가고 그 속에서 흰 피가 용솟음치는 이적을 접한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경악과 더불어 기대가 충족된 데 대한 환호성이었다. 백성들의 증오는 이차돈의 목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를 불법에서 발현된 감동이 채워나갔다. 태우도 이때만은 신분을 떠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감정의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 이차돈이 일으킨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던 경험에서 태우는 놀라움과 희열을 느꼈다. 태우는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흑륜사를 건립하고 백성들에게 성녀가 될 것을 권장하는 등 널리 불교를 포기해 나갔다. 이때 신라의 불교는 1000년 동안 융숭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태우는 적당한 때를 모아 이사부를 이찬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그에게 맡겼다. 귀족들도 이사부의 뛰어남을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함부로 반발할 수 없었다. 이사부는 이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흥태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신이 생각건대 국사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한 것으로 만대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를 책으로 편찬하여 후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옵니다. 이사부는 사기의 편찬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신라의 힘을 과시하고 태왕의 위명을 드높이고자 했다. 진흥태왕은 이제 겨우 13살의 나이였지만 어른들을 능가할 정도로 총명했기에 이사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웃한 나라들은 모두 예전부터 나라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해 두고 있는데 우리 신라만은 이렇다 할 사기를 편찬치 못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를 아우를 정도의 국력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사기를 편찬해야 할 것이요. 진흥태왕은 거칠부 등에게 명해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출연 이완호, 권혁수, 이종구, 탁원재, 황윤걸, 유만준, 김태웅, 박태호, 곽윤상, 안장혁, 박영화, 원호서, 김민성,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0부 금관가야의 멸망 편이었습니다.